1장. 호흡다리가 끝나자 필립은 성 누가병원 내과 상주의사 채용 통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델리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우선 웨스트민스터에 적당한 방을 하나 얻어 10월 초순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일은 변화가 있어 재미있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고 점점 자신감도 생겼다. 셸리와도 자주 만나 하루하루가 그렇게 유쾌할 수 없었다. 외래 환자를 맞는 날 말고는 6시부터 자유스러웠으므로 셸리가 일하는 양장점 가까이 가서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다. 거기에는 늘 젊은 남자들이 몇 사람씩 출입구라고 써인 근처나 조금 떨어진 길 모퉁이에서 서성대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양장점에서 여자들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 나오다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서로 쿡쿡 찌르고 웃곤 했다. 무늬 없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셸리는 농장에서 호흡을 따던 그 셸리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나오다가 그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생긋 웃으며 인사했다. 둘은 같이 번호한 거리를 걸었다. 필립은 그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고 셸리는 양장점에서 있던 일을 얘기했다. 그는 셸리와 함께 일하는 여자들의 이름도 모두 알게 되었다.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필립은 셸리가 늘 숨기고 있으나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임을 발견했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동료나 남자 감독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비평을 했고 때로는 뜻밖의 농담을 해서 필립을 웃기기도 했다. 아무리 우스운 이야기라도 하나도 우스울 것 없다는 듯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의 버릇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 꽤 예민한 관찰이 엿보여 필립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필립이 웃을 때에는 셸리 역시 웃음을 띄어 그의 유머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악수했고 헤어질 때도 악수했다. 한 번은 필립이 셸리에게 자기 하숙방에 가서 같이 차나 마시자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셸리는 거절했다. 아니에요, 안 가겠어요. 남 보기에 이상할 테니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셸리는 다만 이렇게 같이 걷는 것 이상의 교제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가 필립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는 여전히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어쨌든 사귀면 사귈수록 필립은 셸리가 좋아졌다. 그녀는 모든 일에 유능하고 자제심이 있고 정직의 미덕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야말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여자였다. 일들에도 완전히 정반대네. 그렇죠? 모든 일에 유능하고 자제심이 있고 정직의 미덕을 갖추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여자야. 언젠가 필립이 불쑥 말했다. 저는 다른 여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셸리와의 관계에선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고 또 그녀와 같이 있으면 무척 즐거웠다. 셸리에게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 19살밖에 안 되는 여저문에 대한 감정으로는 물론 쑥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셸리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녀의 신체부터가 그에게는 감탄의 대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단 하나의 결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랄만한 동물이었다. 셸리의 육체적인 완전성은 언제나 그에게 어떤 두려움과 경탄을 일으켰으며 그녀 앞에서 그 자신은 아주 하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런던으로 돌아온 지 3주일이 되던 어느 날 일이었다. 필립은 셸리가 오늘따라 같이 걸으면서도 유달리 말이 없는 것을 눈치챘다. 지금까지의 조용하던 표정이 양미간의 주름 때문에 조금 달라졌으며 금방이라도 얼굴이 찌푸려질 것 같았다. 셸리, 왜 그래? 그녀는 앞만 똑바로 쏘아본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얼굴빛도 약간 어두웠다. 아이, 몰라요. 그러자 그는 곧 그 뜻을 알았다. 심장의 고동이 갑자기 빨리 뛰더니 얼굴에 피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무슨 걱정이? 그는 그 자리에 걸음을 딱 멈추었다. 계속 걸을 힘이 없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셸리를 보니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직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별일은 아닐 거예요.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챈스리 레인 모퉁이까지 와 있었다. 그들이 언제나 헤어지는 장소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빙긋 웃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밝게 생각해야죠. 셸리와 헤어진 필립은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우선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 생각뿐이었다. 어리석고 추잡하고 어쩔 수 없는 바보. 너무나 화가 치밀어 몇십 분이고 되풀이에 중얼거렸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불쌍해 견딜 수 없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렇게 자책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리는 생각에 생각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악몽 속에서 본 퍼즐의 조각들처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절망적으로 뒤죽박죽 되어버렸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모든 것은 분명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어온 목적을 이룰 날이 이제 겨우 코앞인데 떠올릴 수조차 없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새로운 벽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한편 그토록 오랫동안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꿈꾸어 왔음에도 그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자신의 무언가 큰 성격적 결함 때문이었다. 그 결함이란 미래의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이었다. 그래서 병원 근무를 하게 되자마자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미래의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의 목표가 눈앞에 보이고 참기 어려운 염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을 내디뎌도 반드시 실현될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에스파냐에 가보고 싶었다. 그가 늘 그리워하던 나라, 에스파냐의 정신, 낭만, 색채, 역사, 영광이 그의 피와 살 속에까지 스며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계시를 이 나라에서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코르도바, 세비야, 톨레도, 레온, 타라노가, 부르고스와 같은 옛 도시의 꾸불꾸불한 거리를 마치 어릴 적부터 걸어다닌 것처럼 잘 알고 있었다. 에스파냐의 위대한 화가들은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그림보다도 그의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더 깊이 의미가 있는 그들 걸작들과 대면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그의 가슴은 흥분에 떨렸다. 다른 나라의 어떤 시인보다도 국민성을 잘 나타내는 위대한 에스파냐의 시인들에 관해서도 그는 이미 모두 읽어 훤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영감의 원천을 세계 문학의 커다란 조류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향기 높은 열대 평야와 황량한 산악지대에 두었기 때문이다. 불과 2, 3개월만 있으면 영혼과 정열의 웅장한 표현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들 에스파냐어를 날마다 주위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에스파냐에서도 남쪽 안달루시아는 그의 정열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감각적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지나치게 통속적이라고 느껴졌다. 그의 상상은 바람 부는 카스티아의 들판에 거친 아라곤과 레온의 험한 산악지대에 더욱 절기어 머물렀다. 이 미지와의 접촉이 그에게 무엇을 선사할지는 그 자신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로서 더 멀고 더 낯선 곳들의 숱한 경의에 맞서 이해할 힘과 목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빌립은 이미 선의를 싣고 그 배에 있는 의사입니다. 선의를 싣고 다니는 많은 선박 회사와 연락해서 항로도 정확히 꿰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서 각 항로의 장단점을 모두 알아놓았던 것이다. 그는 오리엔트 기선회사와 말레이 동양기선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해 놓았다. 그들 회사에서는 여간에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객선에서는 선의의 자유시간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 말고도 동양으로 큰 부정기 화물선을 보내는 회사가 얼마든지 있었고 그 배들은 하루 이틀 혹은 2주일씩이나 도중의 여러 항구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선의의 자유시간도 많았고 때로는 내륙으로 여행할 수도 있었다. 봉급도 싸고 음식도 그저 보통이었으므로 취직 희망자도 별로 많지 않았고 런던에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면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선객이라야 이름도 없는 항구에서 항구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몇 있을까 했으므로 배에서의 생활은 실로 한가롭고 즐거운 것이었다. 빌립은 그 배들이 출항하는 항구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항구의 하나하나는 빌립의 가슴에 눈부신 열대의 햇빛, 마력과 같은 색채, 신비와 정열에 넘치는 삶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인생, 그것만이 필립이 구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인생과 맞닥뜨릴 기회가 온 것이다. 아마 도쿄나 상하이에서 배를 바꾸어 타고 남태평양 섬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라면 어디든지 필요할 테니까 미얀마 깊숙이 들어가 볼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마르타나 보르네오의 무성한 정글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는 아직 젊었고 세월의 흐름이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영국에는 친척도 친구도 별로 없으니 몇 해 동안은 세계를 방문하며 인생의 아름다움과 놀라움과 다채로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것이다. 그는 셀리가 잘못 판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아무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이언은 셸리를 아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고점으로 장래의 인생 행로를 조금이라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문득 그는 그리피스가 머리에 떠오르며 그 같으면 이러한 고백점은 그리낌없이 들어 넘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였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약삭 빠르게 36개 주랭랑을 놓았을 것이다. 그 다음은 여자 쪽에서 적절히 처신을 다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필립은 마음속으로 이런 불가항력으로 그가 나쁜 것도 셸리가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도 이미 세상을 알고 인생의 현실을 안다. 무엇든지 다 알면서 모험을 해본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이따위 사건으로 그의 일생 설계를 망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따라서 그 인생을 되도록 유익하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는 소수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셸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해주고 싶었다. 꽤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다. 강한 인간은 결코 자기의 목적은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필립은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일러보았으나 그로서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 나는 이렇게 약한 인간이란 말인가. 그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셸리는 그를 믿고 또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이치야 어찌됐든 하여간 감정상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멀리 여행하는 중에 잠시도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셸리의 부모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그들에게 배은망덕으로 보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셸리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닥터 사우드에게 편지해서 자신의 결혼 소식과 지난번의 제안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푸는 것만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거기에서는 자기의 온전치 못한 다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 아내의 소박한 모습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셸리를 아내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신기한 생각과 다정한 마음이 끌어올랐다. 더구나 자기의 자식이라는 그 어린애를 생각하자 가슴 가득 애정이 솟아올랐다. 닥터 사우스가 그를 반갑게 맞아줄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 어촌에서 셸리와 함께 사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조그만 집을 짓고 그 자신은 가보지 못한 나라로 항해해 가는 큰 배들을 바라보며 살리라. 그렇다. 그게 그에게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른다. 크론쇼는 말하지 않았는가? 공상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 그 두 나라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인간에게는 인생의 현실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 말이 옳다. 그렇다.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다. 아내에게 줄 결혼 선물은 그가 가진 가장 높은 희망으로 하리라. 자기 희생. 필립은 이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그날 밤을 지새웠다. 흥분한 나머지 책도 읽을 수가 없었다. 마치 쫓기는 듯한 심정으로 거리로 뛰어나왔다. 설레는 가슴으로 버드 케이지 거리를 몇 번이나 오르내렸다. 안달난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가 구원할 때의 셸리의 행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다. 시간이 그렇게 늦지만 않았더라도 그 길로 셸리에게 뛰어갔을 것이다. 그는 어느 감방에서 셸리와 함께 지낼 긴 밤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바다가 보이도록 뜬문을 열어놓은 채 셸리는 고개를 숙여 바느질하고 그는 책을 읽는다. 가스를 씌운 램프불이 셸리의 탐스러운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비춘다. 둘은 자라나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득 그를 바라보는 셸리의 눈에 사랑의 빛이 떠오른다. 그들은 환자인 어부들과 그들의 아내들과도 아주 친한 사이가 된다. 또 그와 셸리도 어부들의 단조로운 생활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맛본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는 다시금 자기와 셸리의 사랑의 결정인 아들을 생각했다. 그는 벌써 아버지로서 애정을 느꼈으며 팔다리가 온전한 어린 것의 몸을 어루만지는 기분이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잘생겼을 것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인생에 대한 내 꿈을 송두리째 양보하리라. 길었던 과거의 편력을 되새겨보며 그는 기꺼이 그 꿈을 내주기로 했다. 그의 반평생을 그토록 괴롭혔던 자신의 불편한 다리도 이제는 조용히 체념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성격을 해친 것도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그에게 그만큼 기쁨을 가져다 준 그 자기 성찰의 힘이 바로 그 불구의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없었던들 그의 미적 감수성과 예술, 문학에 대한 사랑,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끊임없는 흥미 따위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꽤 많은
비웃음도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의 마음을 내향적으로 만들어 주어 아마도 영원히 꽃다운 향기를 잃지 않을 그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우게 해 주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모두가 몸과 마음에 어떤 결함이 있는 법이다.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사귀어온 많은 사람들을 되새겨 보았는데 이 관로 속에 온 세계는 그대로 병원이었다. 거기에는 법칙이나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들을 되새겨 보았는데 거기서 본 것은 오직 길게 이어진 병자의 행렬뿐이었다. 누구도 몸에 결함이 있거나 마음이 뒤틀어져 있었다. 약한 심장, 허약한 폐처럼 육체의 병을 짊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기력증, 알코올 의존증 따위로 영원히 병든 사람도 있었다. 이제 필립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말하자면 모두가 맹목적인 운명의 장난감이 된 데 불과한 것이다. 그리피스의 배반도 밀드레드가 준 고통도 이제는 모두 용서할 수 있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단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의 선한 점은 받아들이고 악한 점은 묵묵히 참는 것이었다. 죽음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딱 맞는 말이네. 예, 이제 122장 마지막 장입니다. 필립은 토요일 국립미술관에서 셸리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일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와서 필립과 함께 점심을 먹을 작정이었다. 그들이 만난 것은 이틀 전이었지만 그의 가슴에서는 기쁨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기쁨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였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을 꺼낼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올해 그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젠 아무래도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닥터 사우드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전보로 답장이 왔다. 이하선염 환자 파면 언제 오겠나? 이런 전보까지 받아놓은 것이다. 필립은 국회 앞길을 걸어 내려갔다. 맑은 날씨에 차가운 태양이 큰 길 가득 햇볕을 쏟고 있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옅은 안개가 끼어서 그런지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의 윤곽이 정묘하리만큼 부드러운 선을 그리고 있었다. 트라팔가르 광장을 건너갔다. 돌연 필립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밀드레드 같은 여자가 자기 앞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습도 비슷했고 그 여자의 벌어진 다리를 약간 끄는 것까지도 똑같았다. 그의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해 그 여자를 따라갔다. 나란히 섰을 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이도 꽤 든 모양으로 누른 살빛에 주름이 많았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늦추었다. 안도의 숨을 몰아쉬기는 했으나 그것은 다만 안심감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망감이었다. 끝내 그 치정을 청산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토록 결심했는데도 그의 마음 밑바닥에는 그 천박한 여자에 대한 기묘한 갈망이 일생 붙어 다녀야 한단 말인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지 그는 그녀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죽음만이 이 감정을 청산해 줄 것인가. 그러나 그는 강인하게 그 고통을 억눌렀다. 그리고 그 다정한 푸른 눈매의 셸리를 생각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국립미술관 계단을 올라 첫째 방에 들어가 앉았다. 셸리가 들어오면 곧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림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언제나 기분이 좋았다. 특별히 어느 한 그림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었으나 훌륭한 색채와 선의 아름다움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었다. 그의 머리는 셸리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런 런던 구석에서 끌어내준다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그녀의 모습은 아무래도 런던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말하자면 난초와 진달래꽃만 가득한 꽃집 앞의 한 송이 수레국화. 그것이 바로 그녀였다. 그는 켄트의 호흡 농장에서 본 이래 그녀는 결코 도시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저 도시시의 부드러운 하늘 아래에서 한층 아름답게 꽃피는 여자라고 믿었다. 셸리가 들어왔다. 그는 일어나서 맞이했다. 그녀는 팔목에 흰 커퍼스를 단 검은 옷을 입고 목에는 리넨 옷깃을 달고 있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응, 한 10분쯤. 배고프지 않아? 아니, 별로. 그럼 여기 잠깐 앉아있어도 괜찮을까? 그러세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아무튼 셸리가 옆에 있으니 즐거웠다.
태양 같은 건강이 기분 좋게 그의 몸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생명의 빛이라고나 할까. 그러한 것이 후광처럼 그녀의 주위를 싸고 있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이었고 그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 그거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괜한 걱정했나 봐요. 그래? 기쁘시죠? 그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셀리가 걱정한 것을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차고 일이란 의심은 잠시도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새로 세운 모든 계획은 뒤집힌 셈이 되었다. 그처럼 공들여 만든 생활의 설계도도 결국은 실현되지 못할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었다. 자유. 당초의 그의 계획을 하나도 포기할 필요가 없었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의 계획이 그대로 자기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쁘기는커녕 우울해질 뿐이었다. 마음은 오히려 침울해졌다. 미래가 이제는 자기 앞에 황량한 빈터로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여러 해를 망망대해에서 위험과 궁핍을 무릅쓰고 항해하다가 마침내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렀으나 입항하려는 순간 급작스레 역풍이 불어와 또다시 바다로 밀려나간 느낌이었다. 물의 온화한 목장과 즐거운 숲을 늘 마음에 그려왔으므로 다시금 뭇의 온화한 목장과 즐거운 숲을 늘 마음에 그려왔으므로 다시금 물결치는 망망한 바다로 되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안타까웠다. 이제와 또다시 그 고독과 폭풍에 도전할 용기는 없었다. 셀리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다시 물었다. 기쁘시죠? 전 당신이 퍽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는 괴로운 듯 얼굴을 돌려 그녀를 보았다. 글쎄, 이상하네요. 다른 사람 같으면 기뻐할 텐데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결혼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아내와 가정과 사랑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그 모두가 지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자 그는 갑자기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참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끝까지 에스파냐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코르도바 톨레로 레온 따위가 무엇이라 말인가. 미얀마의 불탑이나 남태평양의 초호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목적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방평생 그는 남의 말과 거리 주입한 인연만을 쫓아왔을 뿐 자신의 진실한 소원은 한 번도 추구해 본 일이 없었다. 그의 인생길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배당해 마음이 참으로 원하는 바를 쫓은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헛된 생각은 집어던졌다. 지금까지 그는 미래에만 살면서 정작 중요한 현재는 모두 손가락 사이로 흘러버렸다. 자신의 이상, 그 무의미하게 짝이 없는 숱한 인생사들을 되도록 복잡하고 아름답게 무늬로 짜는 것. 그러나 그는 가장 단순한 무늬, 사람이 태어나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무늬임을 깨닫지 않았던가. 행복의 몸을 내맡기는 것은 확실히 패배를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승리보다 훌륭한 패배였다. 그는 셀리를 힐끗 보고 나서 다시 눈길을 돌렸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 당신에게 결혼 신청할 작전이었는데 저도 당신이 그래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방해만 될 것 같아서. 방해라니? 그럴 리가 있나? 그럼 에스파냐 여행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야 당연하지요. 언젠가 아버지와 정색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필립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나직한 신 목소리로 말했다. 하여튼 난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셀리,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녀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얼굴에선 감정이 조금도 묻어나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가 시선을 내리깐 채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럼 당신은 결혼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니죠. 저도 물론 이젠 자기 집을 갖고 싶고 또 그럴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필립은 빙긋 웃었다. 이제는 셀리의 성격도 어지간히 알았으므로 그녀의 그런 태도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럼 나하고 결혼하는 게 싫단 말인가? 달리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으로 결정되었군.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아, 난 행복해. 저 배가 고파요. 아, 셀리. 필립은 웃으면서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은 일어나 미술관을 나왔다. 그리고 잠시 난간에 서서 트라팔가르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이륜마차,
역마차들이 빗살처럼 왕래하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빠르게 오갔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스미시 몸의 인간의 굴레 다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네요.